읽어볼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침묵의 봄이 출판되는 거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막았다는 얘기를 책방 패치. 네. 취재 오셨어요? 원래 또 이게 뉴요커에 연재가 됐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책 내용이 이따 나오겠지만 미국 농무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것들 많아요. 농무부 관료들이 다 이제 분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 책 나오는 걸 막아라. FBI에서 심지어 이렇게 조사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국 농무부의 이제 전 장관이 뭐라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냐면, 아니, 레이첼 컷은 결혼도 안 한 독신 여성이 왜 유전학에 관심이 많아? 이런 식으로 비꼬고, 저 사람 되게 히스테리컬하다, 박사학위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인신공격으로 가냐?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이 나오면 미국 정부는 뭐가 되며 그리고 또 제약회사, 그 거대 자본은 뭐가 되며 그렇지. 또 거기에 자문을 한 각 분야의 그 박사학위 있으신 네. 저명한 교수님들은 뭐가 되며 이해관계가 다 이렇게. 이거는 그 상대가 너무나 거대한 상대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 책에 대한 반박 기사 및 여러 가지 그 홍보, 안티 마케팅으로 25만 달러를 썼대요. 근데 그게 이 책을 선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초대박이 납니다. 허허. 사실 저는 과학 교양서 하면 좀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학을 공부했어도 교양서들을 읽다 보면 좀 앞뒤의 내용을 연관 짓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소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책 저자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과학 교양서 치고 굉장히 읽기 쉬운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덕분에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닌가. 우리 한국은 사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민감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뉴스 이런 거 보면은 막 공단에 불뚝에서 연기가 막 나면은 야 우리가 산업화를 지금 한강의 기적. 이뤄가고 있다지 그 연기를 보면서 어우 공기 어떻게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게 지금은 뭐 어린애들도 다 유치원에서부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을 받고. 근데 이거 완전 인식의 전환이잖아요. 제 평생 이 짧은 제 평생에서도.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이런 책들로 인해서 촉발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인식이나 규제가 좀 높은 편이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부라든가 식약처의 기준이 미국 기준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렇지만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생활화학 제품을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침묵의 봄에서는 DDT라고 하는 살충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여러 곳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너무 무차별적으로 이 살충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들을 막 죽이고 심지어는 인간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지적한 책이고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금 오늘은 그 레이첼 카슨이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화학물질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의미는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화학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뿐 아니라 저한테도 인상적으로 왔던 거는 지구 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떤 특정 생명체에 미친 영향이 그게 이제 생태계의 사슬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저는 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동물들의 미스터리한 연쇄적 죽음. 새가요,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들어 누워서 다리는 마비된 듯 쭉 펴고 날개를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벌어진 입구리에서는 가쁘게 숨을 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더 심했어요. 책의 표현에 의하면 앞발을 가슴을 꽉 움켜잡고 고개를 푹 떨구고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의 입안에 흙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마비가 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물들을 연쇄적으로 죽여간 그 이유, 그 살해범은 무엇일까요? 이 살해범은 조류, 설치류, 심지어는 우리 인간까지 노리는 무시무시한 살해범인데요. 여기는 살해범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네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유행성 출연료? 아, 성묘가였을 때. 예, 예. 조심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대체 좋다. 왜요? 조심해야 머릿속엔 무엇이 축적되어 있나요? 제가 이 강독하기 전에 한 10명한테 여쭤봤거든요. 봄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다 똑같았어요. 아지랑이, 진달래, 옛날 얘기죠. 개나리. 아, 저 유행성 출연료는 처음 봤어요. 아지랑이 안 본 지 20년 넘었어요. 이래서 전현무 하는가 맞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새들의 노랫소리래요. 그래요? 울새. 그러니까 봄이 되면 그 울새들의 노랫소리, 이게 봄을 알리는 어떤 신호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울음소리로 바뀌더니 그 울음소리마저 뚝 하고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의 봄이에요. 왜 새들이 울지 않게 됐을까요? 이 새들이 사라진 것이 과연 미국 얘기만 아닐까? 현무 씨 혹시 참새 시리즈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많이 했던 뭐 소희 씨는 모를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소희 씨, 참새 시리즈. 참새 시리즈 알아요? 처음 들어봤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참새 시리즈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젊은 소희 씨는 참새 시리즈를 알지 못할까요? 참새가 사라져서. 어느 순간 없어서? 지적이던 참새가 우리 주변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없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등교할 때면 이 전신줄에 참새들이 막 지저귀고 저도 따라 노래하고 함께 합창하며 학교를 등교. 공익광고 찍어요? 디즈니 영화예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앉으면은 옛날 60년대 디즈니. 그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문학 중년이 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표현이 시적인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던 참새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오래됐다. 과학지 사이언스지에 따르면은 최근 50년간 북미 지역에서만 새의 3분의 1이 사라졌대요. 32억 마리가. 32억 마리가 지난 50년 동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이 새들이 왜 죽었을까요, 현무 씨? 한번 맞춰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환경오염이겠죠. 환경오염,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그렇죠. 일단 온난화가 나왔고요. 왜냐면 온난화로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하니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 책의 주제인 살충제, 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인간이 볼 땐 해충인지 모르겠지만 새는 개가 먹이거든요. 얘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와 수많은 자연과 지구, 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독살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독살한 물질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제가 현무 씨에게 그 맹독성 물질의 실체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호흡하시고요. 보시죠. 좀 크게. 혹시 저 사진이 뭔지 보이십니까? 뭐야? 소독차. 옛날에 방역차. 방역차입니다. 현무 씨 방역차 많이
쫓아다녔죠. 쫓아다니셨어요? 저 연기를 입안에 넣으면은 살균되는 줄 알았어요. 이안 닦으려고 회충구 이안 닦을 각을 했구나. 공짜니까. 회충 없어진다고 쫓아가라고 그러긴 했죠.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쫓아가고 있네요. 저기 보면 사진에. 저도 쫓아갔고요. 아마 이 중에 쫓아다니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물질의 성분을 알면 입안이 살균되는 느낌도 안 들 거예요. 그 물질이 뭐냐면 사이페메트린, 멜타메트린, 페니트로티온, 에토펜프록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장시간 노출됐을 때 신경계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발암 물질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를 들이마시고 뛰면 숨이 가쁘죠. 더 그걸 들이마시죠. 계속 우리 호흡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요. 바로 인간의 누치에서 온 겁니다. 살충제라는 이름으로 실제 사람들은 살충이 아닌 살상제를 만들었고 부메랑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그 끔찍한 현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독살 공포에 떨게 만든 대표적인 살충제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살충제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대중적인 살충제 뭐가 있을까요? 모모킬러. 네? 아, 무슨 킬러? 킬러. 아, 그거는 이제 그 제품의 명칭이고요. 실제 그 성분 딱 들으면 알아요. 농약.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농약. DDT. 그렇죠. DDT. DDT 많이 맞아요. 먹었지. DDT를 제일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DDT가요. 저도 몰랐는데 책 보고 알았어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게요? 강화도 조약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874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학자가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상용화된 것은 1939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스위스의 학자가 이제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책에서는 쓰는데 얘를 뿌리면 뭘 죽이느냐? 이가 사라집니다.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전쟁포로, 병사, 피난민들의 몸에 드글거리던 그 이가 DDT 칙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가 단순히 간지러워서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전염병까지 옮기는 위험한 아이인데 DDT 한 번에 칙 이가 사라집니다.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1950년 6.25 당시에도 여기는 DDT를 마구잡이로 뿌리는데요. 저 보면 어린이를 세워놓고요. 그냥 온몸에 DDT를 뿌려대고 있거든요. 저러면 이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 DDT는 1ppm만 돼도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요. 1ppm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보통 그 우유 1리터짜리를 마시잖아요. 그 우유 1리터에 100만 분의 1만큼만 섞여 있으면 그게 1ppm이에요. 그거 뭐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바르거나 음용을 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데요. 실제 어떤 예가 나오냐면 이 건초가 있어요. 건초가. 이 건초에다 이제 DDT를 막 뿌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뜯어 먹냐면 여기는 소가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소가. 이 건초에서 DDT가 7ppm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소가 먹었으면 소의 몸에도 축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에서 우유를 짰어요. 우유를 짰더니 여기서 3ppm 정도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조금 희석이 된 듯하죠. 근데 여기는 우유를 가지고 버터를 만들었거든요. 버터를 만들었더니 여기서 65ppm이 검출이 된 거예요. 7이 3일이라는 듯 했는데 65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방화가 되면 엄청나게 증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DDT고요. 이 DDT가 주로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 신장, 갑상선, 그리고 남성의 경우 고환 이런 곳에 축적이 되는데 이것이 신경계 이상이랄지 백혈병, 심지어는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DDT에 이어서 그 사촌쯤 되는 DD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클리어 호수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각닭이라고 들어봤어요, 뭐지? 모기 같은 애들 아니에요? 맞아요, 모기예요. 근데 얘들은 피를 안 빨아. 피를 안 빨고 부풀어 오르게만 하나?
아니요. 그냥 피도 안 빨고 성충이 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요. 뭐야? 무해. 네. 근데 불쾌하죠. 낚시인구들이 낚시를 해야 되는데 막 호수 근처니까 뭐야 그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각각이 죽이려고. 근데 살충제를 호수에 뿌려야 되니까 호수가 오염되면 이 물고기부터 낚시꾼들이 잡아먹는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DDD를 7천만 분의 1로 희석을 시켜요. 그래갖고 뿌렸습니다. 각각이 박멸. 여기 봐라. 괜찮은데? 5천만 분의 1로 다시 희석시켜서 2차로 뿌렸어요. 각각이 사라짐. 근데 그래도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차로 뿌렸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농병아리라고 나오는데요. 농병아리를 제가 찾아봤어요. 생긴 게 딱 오리더만요, 오리. 얘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혹시 이 DDD 호수에 오염된 거 아니야? 그래서 호수에 있는 DDD를 검출해봤더니 0.02밖에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별로 오염이 안 됐구나. 다른 원인인가? 아니야, 혹시 모르겠어 싶어서 호수에 사는 플랑크톤을 가져다가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여기서 5ppm이 나온 거예요. 늘어났습니다. 뭐야? 그래서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물고기를 가지고 농측량을 살펴봤더니 300ppm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메기 있지 않습니까? 메기. 여기는 메기를 데려다가 이 농축 정도를 봤더니 여기서 바로 2500ppm. 그리고 여기는 메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논병아리를 봤더니 여기서 16,000ppm이 나온 거예요. 즉 생태계의 줄기를 타고 점점 증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논병아리를 우리 인간이 만약에 먹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나네.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논병아리를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의 몸까지 오는 DDD를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요게 여기는 DDD의 내용으로 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살충제는 더 센 놈입니다. 바로 엔드린입니다. 엔드린. 미국의 한 부부의 예가 나와요. 미국에 살다가 베네수엘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한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뭐야? 그래가지고 엔드린을 사다가 엔드린 성분의 살충제를 뿌렸어요. 근데 그 집에 아기가 있어, 강아지랑. 그래갖고 대피시킵니다. 근데 살충제 뿌렸어. 그리고 이제 다 바닥을 닦았대요. 아기 있는 집이니까. 그리고 한나절 지나고 오후에 이제 강아지하고 아기가 피난 갔다 온 거예요. 왔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토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떨더니 축 늘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날 밤 10시에 아이가 토하기 시작해요. 아유, 큰일 났구나 싶어갖고 애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는데 아이가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 아이 식물인간 됐습니다. 아이가? 병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어떤 조치를 취해도 책에 있는 워딩 그대로 엔드린 살충제의 결과입니다. 이 부부 잘못한 거 없어요. 엔드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살충제 마트에서 사서 뿌렸는데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이런 살충제를 만들고 홍보하고 유통하고 이런 맹독성 물질을 일반인의 손에 닿는 곳에 진열시키는데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은 정부의 문제인 거죠. 매우 심각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충제의 끝판왕, 알드린입니다. 여기는 알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화학약품 중에 독성이 가장 강한 그런 물질이 되는데요. 그 미국의 외콩풍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외콩풍뎅이가 이제 일본에서는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없었던 벌레예요. 근데 원목을 따라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애가 갑자기 이거 확 퍼지니까 미국에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 유해한 건지 무해한 건지 따지지도 않고 살충제를 뿌리는데 미국은 살충제를 이렇게 안 뿌리는 거 아시죠? 헬기? 비행기로 뿌려요. 비행기로 뿌리는데 이 살충제를 쫙 하고 뿌리고 나서 도처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새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토하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개와 고양이를 안고 온 견주와 묘주들이 동물병원에 발 디딜 틈 없었다라고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주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알들이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 1960년대 과학 만능주의, 화학 만능주의에 휩싸였던 미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화학자의 실험이 나오는데요. 살충제를 인간이 음용을 했을 때, 먹었을 때 몸에 얼마나 해를 줄까라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놓는데 살충제를 딱 0.12g을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해독제를 같이 놨어요. 그 살충제 0.12g을 결국 마십니다. 에이. 그리고 빡 하고 마비가 와요. 응. 그래서 거기는 해독제를 마시지 못하고 즉사합니다. 응? 죽었다고? 바로 죽었어요. 아, 이거 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근데 레이첼 칼슨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인간이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암 유발 물질, 맹독성 물질을 만드는 유일한 종이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맹독성 물질이 너무나 친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뭐에 비교하냐면 로마의 체사르 보르자에 초대된 손님의 우리를 비교합니다. 근데 레이첼 칼슨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보르자 집에 가서 맛있게 음식 먹는 그런 초대 손님과 여기는 맹독성 물질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온몸에 범벅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는 살충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몰라요. 이 살충제가 언제 발전을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화학전을 하려고 독가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독가스 실험을 뭘 갖고 하겠어요? 벌레 갖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벌레가 죽고 그러니까 이벌레가 죽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독가스를 만들다가 거기서 곁다리로 떨어져 나온 게 살충제예요. 그래서 이 살충제는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겠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전이었는데 사람을 해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살충제가 부메랑이 돼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본래 만들어진 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럼 살충제라는 게 본래 목적인 벌레라도 때려잡아야 되는데 벌레를 못 죽여요. 벌레가 안 죽어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럼 그 내성 생긴 벌레를 잡으려면 또 조금 다른 화학식의 살충제가 나오고 또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그래서 오히려 해충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62년 이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매년 미국에서 500종 이상의 살충제가, 새로운 살충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죠. 근데 저자는 마지막에 한 줄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살충제라는 독극물은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혹은 안 만들 수도,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충제가 화학물질이 만연한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건 바로 첫 번째 자연 방제, 천적 이용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느릅나무들이 막 말라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딱정벌레가 느릅나무를 죽이는데 당황한 미국에서는 또 막 DDT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 뉴욕주였습니다. 뉴욕주는 DDT를 뿌리기 전에 그 말라 죽은 느릅나무를 다쳐. 그래서 땔감으로 씁니다. 그럼 열 효율도 내고 느릅나무에 있던
딱정벌레 유충까지 싹 다 죽여서 발병률 0.2%까지 낮췄다는 긴 아이디어네. 그럼요. 어쨌든 레이첼 카스는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화학용품을 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 그거 말도 안 되는 원시적 사고라고 해요. 책에서는 원시인의 마인드를 가진 인간이 이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서 그 무기로 곤충을 향해 거눴는데 결국 그 총구가 우리 인간, 지구를 향해 있는 꼴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0년 전에 쓰여졌고 10,000km 떨어진 미국의 이야기일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또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무해한 건지 한 번쯤은 이 책을 가지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침묵의 봄, 2020년 대한민국의 봄에 꼭 한 번쯤 우리의 가슴에 묻어둬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